뭐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도 그냥 한국에 와서 장례업을 일단은 배우게 됐고, 네. 그 배우는 과정에 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음. 어떤 그런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네. 이제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가 이제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제 창업은 2009년도에 했지만 이 업종을 시작한 지는 이제 2005년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경험했던 부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그때는 한참 좀 많이 어려울 시기였더라. 이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1년 차 2005년도에 이제 이 장례업에 종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조에 입문을 하고 몇 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동포들이 좀 어려움에, 특히 장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저도 또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동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앞서 들려드린 영상, 효은상조 이동욱 대표와의 대화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대림도 거기 위치에 있죠. 효은상조. 이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한 16년 넘게 중국 동포를 위한 상조이사를 운영해 온 분이죠. 효은상조 이동국 대표.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는 2009년 3월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동포 최초로 장례문화 지도사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의 상을 치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국의 중국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이 대림동에 효은상조 의전을 설립을 하게 된 그런 배경도 그 당시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16년이 된 지금 어떠할까, 뭐 여러모로 이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중국 동포를 향한 그 이동욱 대표의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16년 동안 우리 중국 동포들 이게 장례를 치러준 건수만 해도 뭐 3천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상조 회사들이 많죠. 동포 여러분들도 이 상조 회사로부터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회원에 가입해 달라 뭐 이런 요청에 문의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상조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혜택뿐만 아니라 뭐 예식을 할 때나 또 여행을 갈 때 또 물건을 살 때도 상조회사 회원이 되면은 뭐 이런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유혹의 말도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또 상조회사에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조 회사들 간의 경쟁 참 치열하죠. 여러분들이 뭐 TV 광고라든가 뭐 이런 데도 상조 회사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나가는 버스에도 이 상조 회사 광고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욱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쯤에 상조 회사들 이렇게 많고 정글과 같다. 그만큼 아주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곳이 또 상조 회사 이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도 이 효은 상조가 이렇게 중국 동포들을 위한 대표적인 상조 회사로 이 자리매김해 온 것, 상당한 의미가 있고 저 스스로도 상당히 놀랍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효은 상조만이 갖고 있는 뭔가 그런 비법과 같은 그런 운영 그런 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 상조회사와 또 효은상조회사와 관련돼서 이동훈 대표와 한번 좀 대화를 나눴던 내용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그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소위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라고 지금 제가 칭하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우리나라 선불제 상조회사들은 동포들하고 좀 안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네. 뭐 어떤 회사를 지칭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상조 서비스라는 걸 뭐 많은 분들이, 그건 아마 우리 내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조 보험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상조 서비스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이 아닙니다. 예, 즉 할부 상품입니다. 할부 상품. 좀 뭐 20년짜리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년을 내고 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7년은 일시불로 내셔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할부 상품인데 잔금은 일시불로 지불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제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다가 약관상으로 뭐 병원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보장성 보험인데 상조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즉 할부 상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문제가 뭐냐면 금액적으로 좀 셉니다. 사실은 금액적으로. 요즘에 뭐 메이저급 상조회사 상품들이 거의 보게 되면 뭐 500만 원 가까이 가거든요. 상품 금액만. 예, 5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사실은 동포들이 상조 비용만 5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과다한 비용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 선불제 상조회사가 소위 말해서 뭐 가끔씩 TV 뉴스에도 나오니 매체를 타지 않습니까? 네. 불안전 판매 이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해요. 즉 정해놓은 상품 금액에서 추가 요금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상품 자체를 추가 요금이 나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즉 500짜리라고 해도 그 중간에는 한 두세 가지는 현금 지원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은 전체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게 되면 추가 요금이 최하 5, 60만, 7, 80만 뭐 진행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뭐 100만 원 이상도 나오고 150만 원도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짜리 상품을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불을 할 때 보게 되면 600, 650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그냥 추가 요금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은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그런 상조하고 효은 상조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첫 번째 이제 금액적인 부분, 저희들은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해놨다. 합리적인 장례비를 지출하면서도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수익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네. 회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 다 네,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동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측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좀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하나 방금 말씀드린 선불제 상조회사. 근데 저희들은 후불제. 네. 선불제는 월불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라 생각하고 가입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 네. 이건 할부 상품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례를 치러 드리고 수금을 한다. 요 차이고 그분들은 월불입을 하다가 잔금을 일시불 받는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액적인 부분, 두 번째는 선불제냐 후불제냐, 거기에다가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조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기 피해 당하는 사례도 있긴 있더라고. 많죠. 특히 한 7, 8년, 10년 전만 해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중소상조 회사들이 이제 부도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상조법이 제정이 안 돼가 있을 때였었는데, 그러면 즉 얘가 7년, 8년, 10년을 부었던 회비 자체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 돈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도 못 받고.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상조법을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도 어떤 구조냐 이게 100% 보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자, 회원이 냈는 회비를 의무적으로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구조예요, 이게. 근데 100% 예치가 아니고 100% 예치면 상조회사는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50%는 은행에 예치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들 저기를 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회사가 부도 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 50%로 장래를 치러주게끔 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모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상조 공제조합이라는 이런 그 상조업에 그 전체적으로 대체하는 어떤 그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사단법인이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신 나와서 장래를 치러준다.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 이런 구조로 돼가 있는데 결론은 거기서 또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공제조합에서 부도난 회사의 행사를 장래 행사를 또 다시 일반 상조회사도 푸는 구조예요. 그러면 또 현장에 내려오면 거기 내용이 또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동포들 좀 어쨌든 많이 상대를 하니까 해보면서 뭐랄까 동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전에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상조회사 특성상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아까지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상조회사가 선불제 상조회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하나는 저희 같이 후불제 상조회사라는 게 있고요. 네. 후불제 상조회사라고 해서 뭐 다 좋은 거는 또 아닙니다. 좋은 거는 아니고 요즘에 뭐 우리나라 이 뭐 인터넷 들어가면 홈페이지도 자주 만들잖아요, 그죠? 쉽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 나와 있는 금액만 봅니다. 금액만, 상품 금액만 보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이 약속한 대로 해주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의뢰를 했을 때, 예. 뭐 금액은 뭐 가족장, 무민소 뭐 98만 원 뭐 이렇게 해놨는데 별도 장례식 비용은 다 별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별도로 또 숨은 가격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다 보게 되면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대부분 상조회사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후불제 상조회사라 저렴하다고 해서 100% 믿을 필요는 없다.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홍보관 상조회사가 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을 하면서 상조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홍보관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도 드리고 뭐 한 2, 3년 뭐 2, 3일 운영하다 보게 되면 물건도 공짜로 뭐 이렇게 주고 이러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한 3일째 되면 이제 수의를 팝니다. 아주 좋은 수의라고 홍보를 하고. 네. 뭐 사실은 원가를 제가 말씀드린 일은 없겠지만은 제가 듣기로 지금 여기 대림동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모 상조회사가 뭐 수의 한 벌에 뭐 150만 원, 180만 원, 네, 180만 원 뭐 이렇게 판매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참 입담이 셉니다.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바로 그냥 세뇌를 당해요. 와 여기 진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80만 원 주고 수의를 사고 그 상조회사를 불러서 제가 장례 의뢰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금액이 35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180이라고 해놓고 그 수의 산 돈만이 그거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 시에 또 350, 400만 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은 180 플러스 400 하게 되면 580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관이라는 상품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때로는 그 회사에서 뭐 누가 듣기로는 저희 회사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보다 정직하게 잘해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비교해서. 네. 그래서 뭐 그걸 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네. 모 회사가 여기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또 하나 이거 뭐 수의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동 씨가 운영하는 효원상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물며 저하고 되게 가까운 우리 저희 친척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네. 이 소문이 들리는데 이거 어떠냐? 그래서 제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 상조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들어보기도 하셨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상조회사마다 뭐 영업 차원에서 이 꼼수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요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욱 대표는 흑룡강성 할빈 출신입니다. 2001년경 한국에 와서 3년 동안은 중화요리집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이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게 됐고, 2007년도에는 명지대학교에서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장례 아카데미를 다녔고요. 그래서 이 중국 동포 중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 장례 지도사 또 이 장례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동욱 대표님으로부터 이 중국하고 한국의 이 장례 문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서 뭐 이동욱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이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또 다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요. 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궁금한 거는 어떻게 중국에서 보면 중국의 그 현지에서 장례 문화하고 한국에서의 장례 문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동욱 대표님이 해주는 거는 어느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죠? 다민족 국가인데 당연히 한족의 장례 방식하고 저희 방식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희 현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우리 조선족 소위 말해서 중국 동포들의 장례 방식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문화는 큰 차이는 없는데 한국하고의 다른 점은 뭐냐? 체계화가 안 돼가 있다. 문화 자체가. 어쨌든 이국타양에 가서 그래도 근 100년의 시간을 이제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장례 방식이 많이 좀 희석됐다.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만의 장례 문화를 학계나 뭐 계속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화를 만드는 반면 중국에서는 옛날 어른들이 갖고 간 전통 그 일종의 뭐 살아있는 어떤 어른들 머릿속에 나온 전통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체계화가 안 돼가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장례 방식은 많이 차이가 있겠죠. 중국 법도 다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일단은 시신 자체를 화장장, 화장장에서 시신을 전부 다 안치실이 다 있거든요. 현재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따로 안치실이 있고, 화장시설은 화장시설 따로 운영이 되고, 이거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민정국이라는 곳에서 화장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화장장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어떤 문화를 한국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도 못하겠죠. 거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즉 우리나라는 전문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건 장례식장이 없거든요. 중국에는 장례식장 별도로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간소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라고 그럼 보시면 한국은 되겠네요. 보통 3일장 하는데 중국에서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해요. 중국도 3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조문객을 이렇게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설치를 해놓고 이런 자리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포들 한국에 와서는 한국식으로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훨씬 좋아하죠. 3일장으로 다 거의 하시는. 제부모를 모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체계화적으로 돼가 있고, 조문객도 어떻게 받고, 그렇죠. 뭐 장례 시설도 잘 돼가 있고, 고인 모시는 것도 뭐 중국 비해서는 아주 좀 훨씬 훌륭하게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모실 수 있고, 즉 고인하고 이별을 할 때 어떤 그런 절차가 한국은 잘 짜여져 있다. 근데 중국은 이 문화가 짜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당일날에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한국에서 돌아가시는 걸 가족들은 또 원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은 많이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것도 좀 작용을 하겠구나. 그렇죠. 한국에서 치러본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이게 장례가 아니다. 내 부모 나는 한국에 와서 돌아가게 하게끔 하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오는 분들도 많죠. 그렇다고. 네, 한국의 이 체계적인 장례 문화, 이로 인해서 한국에 와서 이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 요 말이 좀 인상 깊게 들립니다. 이렇게 요즘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들의 이 고령화 이런 추세라고 하는데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가? 이동욱 대표 말은 바로 이런 이 장례 문화도 한몫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대표가 이 추가로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또 갑자기 이제는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외국인 등록을 할 때에 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정책 이 제안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장례를 통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사람이 돌아가시는 게 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본의 아니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젊으신 분들, 또 혹은 아니면 뭐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왔다든가, 그러니까 심정지라든가, 네, 뭐또 뇌출혈이나 이런 게 네, 오셔가지고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한국에 거의 저희들이 뭐 거의 정착해서 살지 않습니까? 네, 네. F4, 장기 거주, 뭐 영주권,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금융권, 보험, 지금 뭐 실비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뭐 F4 이상은 다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자 지정을 안 해놓은 바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에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 은행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정기로 많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 예금이 아니고 적금이나 뭐 예를 들어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외국인이 돌아가셔서 본인 명의 적금을 찾으려고 그러면 예적금을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면 엄청 복잡합니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계좌 개설을 할 때 좀 잘 은행하고 좀 소통을 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도 출입국 쪽에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나가면 꼭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이면 가족관계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가족관계 뭐 본인 기준으로 가게 되면 나의 배우자 누구, 자녀분 그쵸. 누구 있죠? 네. 우리 자녀분 기준을 띄게 되면 어머니는 누구, 아버지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아직까지 판단 기준이 해당 국가의 호구 문화 아니면 공정 서류로 많이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 할 때 이왕이면 직계 가족 그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그걸 가족 관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걸 제 국장님한테 제안을 좀 해보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법에 바꾸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등록증을 신청을 할 때 직계 가족, 제 배우자 누구, 자녀 누구, 부모 누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있는데 법이 점점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없으면 대학교 병원에서 누가 어느 분이 운명을 했을 때 사망 진단서 발급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은 더 그렇죠. 특히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나마 뭐 호구부라도 준비한 거나 있거나 가족관계 공정이라도 해가 온 사람들은 쉽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진단서 자체도 발급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병원에서는 장례용으로 한 장, 두 장을 떼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이런 문제도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근데 제도적으로 좀 보완될 예, 요거는 제도적 외국인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인데 이걸 한번 요거는 조금 잘 어디 정리를 가면 해봐야겠네요. 네, 요 부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어디다 해줘도 크게 뭐 이렇게 반응을 가지는 데가 없더라고요. 법무부나 이런 잘 데서. 몰라서 그래.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아마 제도적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뭐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라는 게 이랬다가 뭐 출국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한국에 와서 뭐 사망할 거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특히 재외동포들한테는 법이 완화가 되니까 요 네. 부분도 참고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국에 좀- 와서 장례를 치른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고려를 해서 저래. 상조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법도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부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효은상조 이동욱 대표와의 대화 내용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한 사람의 생을 잘 보내드린 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이렇게 16년간 변함없이 해온 이동욱 대표가 16년 전 저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처음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 생활 도중에 갑자기 이 사망 사고를 당하거나 또 병중상을 당하던 그러면 유족들 뭐 경황이 없겠죠.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잘 모르고 무조건 이제는 장례식장에 이제는 맡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텐데요. 그 때문에 이동욱 대표와 같이 중국 동포들이 이런 때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포들에게 동포들에 맞는 이 상조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효은 이 상조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기를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이렇게 우리 동포들의 좋은 벗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이동욱 대표는 이 정직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동포들의 어떤 상황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 장례비를 또 책정을 해서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효은상조 누구보다도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상담을 원하고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 더보기 밑에 영상 보면은 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효은상조 이동욱 대표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실 때 또 사전에 미리 또 이렇게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